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의 방송의 모토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자고요. 오늘도 고정 출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세은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 코치입니다. 예, 곽군 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곽훈입니다. 아, 연말이네요. 12월이요. 어떻게 벌써 24년.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네. 12월 되니까 좀 썰렁하고 네. 또 뭐 이제 내년 준비하고 이제 바쁘네,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밑에 보니까 바다에도 열리고 따뜻한 온기는 흐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요. 매년 12월 되면 뭐 구세군 이 종소리 나오고, 종소리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 캐롤 네. 소리 나오고 하는데 지금 시기는 이제 예, 뭐 계엄령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시끄러워서 대한민국에 큰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 서늘하네. 네, 네, 네. 복잡하네요. 거대한 호랑이가 거대한 나타났다는. 호랑이. 그래도 멘탈 코치로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이제 긍정적인 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좋아. 딱 좋아, 네. 딱 좋아도 있고 어떤 긍정적인 점을 우리 관찰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 계엄령 뭐 이런 사태 보면서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 그다음에 국가 정부 그러니까 그 세계 기관 우리 국회와 정부와 사법 간의 이런 서로 간의 견제와 뭐 협력 이거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딱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네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저는 저희가 보통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이 선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 리더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계엄할 때 밑에 있는 그 사령관들, 뭐 경찰청장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얼마나 큰 고뇌가 있었을까 그렇네.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지탱해 왔던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당연시했던 그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음미를 해보고 네. 그 가치를 소중하게 한번 되뇌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은 이제 팔로우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팔로우십은 어때야 되는가? 그렇죠. 리더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외국에서도 극찬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런 시민들이 민주주의 의식 그다음에 이 국가에 큰 소리를 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도 참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갈등도 언제든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나쁜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느냐의 능력.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 이번처럼 같아요. 깔끔하게 또 중지시키는 게 계엄을 깔끔하게 2시간 만에 중지시켰다나? 네, 네. 아이고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그죠? 멘탈 코치에서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먼저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그다음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네, 전진. 네,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인데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할수 당장 실행하는 거. 그렇죠. 먼저 네. 이제 알아차려야겠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고 현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차려야겠죠. 참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노벨 문학상을 처음 타고 아주 귀한 자리가 됐었는데 이 계엄 뉴스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 뉴스가 좀 죽어버린 게 그렇죠. 많이 죽었죠. 많이 묻혔잖아요. 네. 근데 역시 그 소중한 장면이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고 네, 네. 한마디 하는 게 좀 나지막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게가 있게 느껴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강 작가가 예전에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아파트 사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반갑더라고요. 네. 아이 그때 사인 못해서 참 아쉬웠었는데. 아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그냥 이름이 한강이어가지고 책 쓰시는 분 이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들 잘 키워야 된다니까요. 잘 켜야 돼. 사인은 뭐 그냥 아무 사람한테도 받아놓읍시다. 오늘 박시영 코치님은 어머니 모시고 네. 베트남 갔다 오셨다고. 네, 베트남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는데 베트남 가서 전 캐롤 많이 듣고 온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나라에 한 80년도, 90년도 그때 저희 막 캐롤 엄청 여기저기 그랬었죠. 울리고 사람들. 제가 도착한 게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대한민국에서 17대의 비행기가 하루에 그래서 7대 비행기. 4,000명이 다낭시에 다낭시에. 내렸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다낭시래요. 다낭이 이제 하노이, 호치민 다음으로 개척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25대가 한국에서만 비행기가 날아갔었어요. 네, 폭발적으로 한국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다낭에 한국 식당도 부족하지, 한국 가이드도 부족하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전부 다낭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 태국 가이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가이드들. 그분도 그래가지고 저희 가이드 했던 분도 태국에서 11년 가이드 하시고 라오스 이쪽에 하시다가 지금은 다낭에 와서 5년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이제 관광 자체가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것이 의미가 있었죠, 그죠? 엄마는 이제 국내 여행은 좀 다녔었는데 뭐가 바빠서였을까요? 엄마하고는 외국을 간 적이 없어서 편안하게 다낭시를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음식이 전혀 어르신들에게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아까 한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나 한국인인 거예요. 음식이 한국화 좀 돼 있겠네요. 다 한국화이고요. 네,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이고 뭐가 맛있냐고 하면 한국 사람이 더 알려주는 거예요. 네,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설득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설득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곽훈 코치님 뭐 최근에 골프채를 사셨다고요? 네네네. 이제 12월달 되면 그 업계 잘 보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래서 세일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골프 업계도 보면 한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월달 되면 이제 많이들 중고채를 이제 그렇죠. 팔고 내놓고 팔고 새로운 것도 사시려고 그러기 골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채를 많이 바꿔요? 이게 골프는 그 클럽발이다 이 말이거든요. 클럽발이요.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맞으면 뭐 클럽 탑만 하고 자세를 클럽을 자꾸 되는데. 바꾸더라고.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클럽만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를 이렇게 한 보름 정도를 보다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이제 가격이 골프채 비싸거든요. 여기 C2C로 이제 개인끼리 거래하는군요. 개인끼리 거래하는 중고 플랫폼이 있어요. 중고 플랫폼에서 이제 당근 마켓처럼. 당근 마켓처럼 골 마켓 뭐 이렇게 하는데. 골 마켓. 네. 거기서 이제 찾아서 가격이 이제 꽤 비싸잖아요. 골프채가. 그렇죠. 그래서 2만 원을 깎아보고자. 이분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설득을 시작했구나. 그렇죠. 이분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주소지가 저기 전남 여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야, 여수. 제 고향이 경남 남해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보면 여수가 보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득하려면 저희의 이론적인 거는 설득하려면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점을 찾아라. 학연, 지연, 혈연, 흡연까지 찾아서 공통점을 찾아야 공감이 되고 그래서 사정을 하면 깎아준다는 생각. 바다 건너에 여수가 보이는데 동양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양 사람 만나서 사실은 가깝긴 하지만 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깝다는 걸로 강조를 해서 그랬더니 오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여수와 남해와 지금 해저 터널을 하겠거든요. 그분이 또 그렇게 한 동네가 되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먼저 그렇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2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10초 머물다가 그러면 착불로 보낼게요. 그분 뭐 2만 원 그분대로 또 그분대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협상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사게 됐습니다. 어차피 돈은 줄 건데. 그렇죠. 뭐 착불로 주나 지금 주나 이 돈은 줄 건데 그래도 2만 원 깎았네. 2만 원 깎고 착불값이 이렇게 이 가격 보니까 5,100원이더라고요. 좀 착불금 내야 돼. 한 15,000원 정도 깎은 거죠. 참고 일단 깎았습니다. 재미가 있죠. 일상에서는 뭐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협상도 해야 되고 내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엄마와 아들 사이도 있을 것 같고요. 엄마 아들 사이에서 남편 와이프 사이도 있는 거고. 남편 아들 사이 상사와 부하 사이도 있는 거고. 어디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정치적인 친구 사이도 있을 거고. 장면에서 네, 있었고 그렇죠. 사교적인 장면에서 있고 많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트로의 밤밤밤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설득에 관한 책을 펴내신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만규 교수님을 모시고 설득의 원칙이랄까 설득의 기술이랄까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규 교수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교수님도 연말에 이제 성적록 내시고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박 교수님이 이제 그 설득의 인문학이다 이런 책을 최근에 내셨잖아요. 네. 예, 제가 이제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설득에 대한 책들 조금 보긴 하는데 대체로 뭐 설득의 심리학, 또 설득의 기술 뭐 이런 류의 책은 꽤 있는데 설득의 인문학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 품격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되셨어요? 예. 우선은 학자적인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한 건데요. 제가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죠. 불어불문학인데 문학이 아니고 언어학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한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학제간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인지과학은 그 인간의 인지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결정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핵심이 설득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을 걸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그렇군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예. 제가 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저도 살다 보면 일상적으로 처하게 되는 매우 그 난처한 상황들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자신을 변호하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이런 그 고민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교수들끼리 설득하려면 어렵잖아요. 제일 어렵죠. 박영주 교수님도 학교에서 보직도 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어려움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연구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한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설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K무크에 제 강의 영상이 올라가 있고 K무크에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을 영남대에서도 1학점짜리 강의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주대에서도 현재 영상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구나. 전에 보니까 이제 근처에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평생학습관에 강의도 가시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도 좀 하시는군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강의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박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어학자신데 언어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과학을 하시게 됐고 인지과학으로 가다 보니까 또 설득을 하게 됐는데 인지과학의 주요한 과제가 설득이다. 예. 그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지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인데요.
예,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비롯해서 사람의 생각인데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결국 그 자기 먹을 것을 엄마에게 달라고 하고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하고 떼를 쓰고 그걸 위해서 예,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인간이 하는 게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그 설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예, 죽을 때까지 예, 남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인생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제가 엄마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까를 또 설득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쓰고. 예, 예. 우리 그런 집에 과정입니다. 4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네, 이제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좀 달콤해요. 네. 이걸 와서 자꾸 이제 뺏어 먹으려 그래.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할아버지 하나 먹고 헌이 하나 먹자. 예, 이름이 헌이에요. 예, 하나만 먹자 그러면 제가 안 주니까 예, 할아버지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자. 예. 이러더라고요. 예, 그럼 하나씩 먹자고 꺼냈더니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할아버지 2개 먹고 예. 헌이 2개 먹자. 우리 아. 2개 먹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제 몸이네. 아니, 손자가 할아버지를 똑 닮으셨네요. 아주 청명합니다. 당했다니까요. 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거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2개씩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설득을 했군요. 저희 계획을 설득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놈이 머리 쓰는 게 다 남을 설득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공감이 돼요. 예. 그러면 교수님 이제 설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음. 이렇게 나옵니다. 설득이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잘 모르는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그게 설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을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예. 내 지식을 저쪽으로 전달하면 그게 설득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설득은커녕 오히려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교수들이 잘하는 건데. 예. 교수들이 설득을 잘 못하는 쪽에 속하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진짜 설득은 뭐죠? 진정한 설득이라는 건 오히려 내 생각을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네. 상대가 이해하고 상대가 좋아할 수 있도록 꾸는 기술이네. 예, 그거를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상대를 설득하려면 내 생각을 상대의 프레임 안에 넣어서 전달해야 된다. 만일 그냥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내 생각을 그것도 진실이랍시고 일방적으로 전한다면 상대는 결코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각각 어떤 틀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틀대로 전달하면 안 되고 상대가 받아들이는 틀이 있을 텐데 그 틀에 잘 넣어서 그리고 우리 손자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틀 속에 넣어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지? 이거 할 수 없네. 이거 줘야겠네. 다른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뭐 자신의 생각을 꺾었다, 손해봤다 이런 느낌을 거의 안 갖겠네요.
예, 예, 그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자기 프레임에 넣어서 전달을 흔히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이제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이것이 통하지만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예, 이게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대방이 벌써 배울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가르쳐 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아하, 예. 그냥 서로가 각자 따로 각자의 욕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쪽은 싸게 살라 그러고 이쪽은 비싸게 팔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조금 전에 조금 후에 이제 곽홍 코치님이 또 있거든요. 그 이제 예. 질문을 해줄 때는 얼마 전에 네. 골프채를 샀는데 2만 원을 깎아서 샀대요. 네. 잘했다고 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프레임이 다른 상황에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학생들이 우리 교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교수님 넣어주세요 하면 그때는 넣어주면 괜찮다 그런 말씀이잖아.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상대방한테 이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 네, 그거는 설교입니다. 예, 그렇군요. 설득이 아니라. 그 이미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말 잘한다라고 해서 설득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에 넣어서 전달하는 거. 이것이 설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이것으로 전달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부동산 중개하는 데 갔는데, 네. 부동산 중개하는 데 가면 나와가지고 막 청산 유수로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뭐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뢰가 안 가고 그 집에서 뭘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집을 들어갔더니 너무 고분고분 얘기하면서 우리 뭔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러면서 맞지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꾸 우리 얘기만 듣는 거예요. 뭐 이러냐 부동산업자가. 그래 답답해서 나왔는데 자꾸 그분 생각이 나요. 아하. 얘기가 참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믿음직해 보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해야겠다니까. 예. 역시 그 두 번째 부동산 업자가 훨씬 설득을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건지, 자동이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보통 설득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고의 설득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 하거든요. 최고의 설득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패러독스네, 그죠?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도 경험하셨다시피 이미 대부분의 상황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설득할 것이다.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꺼내는구나. 일부러 이런 척 하는구나. 그러면 이미 실패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설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자처럼 설득하는 느낌을 전혀 안 주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틀 안에 정보를 넣어서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의심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지금 후자는 그걸 쓴 거죠. 교수님, 우리 공동 같이 고정 출연자가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나눠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세은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설득을 위해선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럼 프레임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들려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깔려야 하는 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임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요. 회의 시간에 사회자가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라 이렇게 네. 얘기할 때 네. 참석자들이 보통은 저요 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조용하죠. 그쵸. 예. 그러다가 그러면 재정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물으면 하나 둘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무슨 얘기든지 하라 그러면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틀이 깔려야 되는데 네네. 틀이 안 깔린 거예요. 그럼 막막한 거죠. 그쵸. 서로가. 그 그럴 때 재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러면은 틀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네.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또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또 막막하죠. 막막해요. 무슨 얘기를 하지? 예? 근데 미국 경제하고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실래요? 이러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쵸.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예,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생각을 할 때 네. 어떤 논리적으로 네.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인간은 어떤 틀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틀이 말하자면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순간 바로 그 틀 안에 갇힙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의력이 없어지고요. 네. 예,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못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설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 틀에다가 내 생각을 넣어서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틀에다가 네. 그게 그래서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없이는 생각을 못 하니까 네. 프레임이 깔려야 되고 근데 네. 프레임이 깔리는 순간 그 프레임 바깥의 생각은 못 하게 만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레임을 잘 이용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코칭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네. 준비해야 돼. 나중에 가서는 놓아라. 예. 예.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예. 틀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그 틀을 놓아야만 훨씬 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경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같은 네. 얘기네요. 그러면 프레임은 결국 이 언어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바꾸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킨 예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먼저 드리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네. 설명을 할 때 예컨대 수술하면 죽을 확률이 5%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수술하면 살 확률이 95%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쵸.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후자, 즉 예. 살 확률이 95%라고 말하는 게 네.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쵸. 그리고 환자도 더 훨씬 마음도 편하고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품 광고에서도 네. 지방이 5%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네. 95% 무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어에 의해서 네. 프레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예. 굉장히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을 때 네네. 이럴 때 그걸 그만두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흔히 하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그게 뭐냐? 너무 추하게 집착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죠. 기분 그래서 나쁘죠. 예, 네. 추하게 집착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네. 이거를 긍정어법으로 바꾸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데요. 이거 봐. 네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오.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네. 또는 최선을 다하는 건 참 보기 좋아. 네.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방법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그 일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만일 지나치다면 안 좋은 거 아니겠니? 좀 더 생각해 볼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 그러면 상대가 내 충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 거죠. 와, 교수님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뿜뿜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학습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 부모가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할 때 예. 기분 나쁘지 않게 아까 그 설교가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나중에는 예, 그렇죠. 이제 부부 관계도 똑같고요. 네네. 정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어려운 이유가 자기 프레임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 나의 그쵸? 프레임으로. 예, 그래서 아이들의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안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어서 전달하는 거죠. 예, 저희는 그거를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 하는데 예. 결국 그거죠. 예, 그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은 부모는 항상 생각하는 게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음. 예, 그래야 잘 사는 거 아니니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니. 근데 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테레오티피가 당장 좋은 대학 가는 게 당장 눈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지금 당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아이들은 당장 더 중요한 게 재미. 그 또래 집단에서 예. 멋있게 보이는 거. 예.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예. 네네. 그리고 아이들은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중간고사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예. 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교사의 그 급훈을 보면은 공부 잘하면 뭐죠? 어. 미인을 하고 결혼을 할 남자친구 가능성이 뭐 얼굴이 좋은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예.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당장 혹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자극해 주는 거죠. 예. 아. 그래서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이들 좋아하는 전자기기나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거를 사주겠다고 하든지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지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어른들이 되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쵸. 서로가 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항상 아이들의 그 좋아하는 바가 무엇인지 얻고 갖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사실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네. 심지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줄임말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뭔지 좀 알려고 노력하는 거 부모가. 정말 설득을 그럼 중요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관심이나 관찰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거기에 집중해 주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네.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아이들을 적어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 사랑하고 있다는. 이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올 때 그 디지털 키의 번호 있죠? 네. 예, 그걸 아이들 생일로 항상 하거든요, 저는. 아. 예, 그다음에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 예, 이런 네. 것도 아이들의 생일이나 네. 또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구, 네. 예, 아니면 누구야 사랑해 이런 네. 거를 그냥 네. 컴퓨터의 그 화면 보호기로 쓰는데요. 네. 아이들이 아빠 이거 컴퓨터 화면 보호기 이거 지금 락 걸려 있는데 이거 비밀번호가 뭐예요? 하고 물을 때, 네. 물을 때 네 이름이야라든지, 네. 이런 그래 네네네. 그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 네. 그런 걸로 거기다가 하는 거를 거기다 걸어 놓으면요. 네. 아이들이 그걸 결국 알게 됩니다. 네. 아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교수님, 네.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네.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비밀번호 바꾸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문학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샹송을 골랐는데요. 클로드 프랑스와의 습관처럼 꼼 다비뚜드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곽훈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서서 인터뷰 설명 쭉 해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요. 네. 저는 이제 경영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프레임이거든요. 아, 예. 네, 저희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저희 컨설팅 업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예. 그쪽 사람들의 프레임, 관점에 맞춰서 보고서를 써주거든요. 네. 네, 그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답이네요.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네. 그 받아주는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 관심사는 이 분야인데 예. 그 분야를 긁어줘야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자꾸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면 네. 내가 원하는 바와 상대방의 관심사 또는 상대방이 가질 베니핏에 예. 맞춰서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자.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딱 제 생각하고도 일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 고향이 경남 남해입니다. 예. 그 와이프는 서울 사람이고요. 예. 명절 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잘 안 모셔지거든요. 사모님을. 예. 요럴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즐겁게 가서 한 내려간 김에 한 2박 3일 있고 오고 싶은데 예. 와이프 입장에서는 1박 2일 뭐 짧게 있다가 오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는요. 네. 설득에 있어서의 그 언어의 중요성 네. 보다 네. 기본적으로 그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라고 하는 네네네. 사모님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그 기혼 여성들의 며느리의 시댁에 대한 네. 회피 동기, 접근 동기에 관한
비중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물건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하고 달리 다른 이야기죠. 굉장히 기본적으로 회피 동기가 큰 그렇죠. 그런 특히 회피하고자 하는, 그게 거부하고자 하는, 거부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게 워낙 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댁에 막 가고 싶어 하는 며느리가 있나요?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치님께서 가지신 이 문제점은요, 네. 큰 문제점이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혼 남성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네네네. 해결이 쉽게 나지 않는 기본적으로 그런 네. 건데요. 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회피 동기를 일단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우리 며느리들은요, 시댁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시댁을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우선 첫 번째로 가면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노동을 좀 덜어주셔야 되겠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라든지 동생분들 뭐 다 협조해 줘야 되는 문제일 거고요. 두 일단 제가 번째는 설전수범해서 좀 많이 도와줘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너무 솔선수범 많이 하시면요. 네. 코치님의 부모님은 또 불만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눈치껏.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꺼번에 그 댁의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1박에 10만 원 또는 갔다 오면서 어디 들렸다가 오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갔다가 올 때 전주에 들려서 1박 하고 오자. 뭐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하신 접근 동기 뭐 이런 걸 좀 사용해 봤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벌써 좋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게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주장하는 끼워 팔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직접 팔 수 없을 때는 다른 사은품과 끼워 파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거 끼워 팔기 전략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접근 동기 다른 것 강력한 접근 동기를 이용하는 거죠. 어디 전주에 뭐 어딜 한옥마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거 거기 가는데 시댁도 같이 갔다 온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게 되겠죠. 교수님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감사와 사과에도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사와 사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하는 거를 표명을 해야 상대방하고 이제 관계가 지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설득이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를 의외로 잘 표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정성 있게 할 때 상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게 감사를 표명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왜 감사하는지 이유를 함께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참 고마웠어 하고 끝내면요.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그렇죠. 아유,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그 덕분에 제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생명이고요.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하기가 어색한 관계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사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고맙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색할 때는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즘은 그 SNS 뭐 특히 카톡 같은데 그 공감 표시 이모티콘 달 수 있잖아요. 거기다 그거 하나만 달아줘도 상대방한테 고마움이 전해집니다.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는요,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하는데 사과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왜 내가 사과해야 되지?
지가 나한테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대방의 관계를 뭐 끊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사이라면 사과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사과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예, 그런 거죠. 방법론적인 어떻게 해야 사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도 결국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뭐 사실 나도 그렇게 크게 잘한 거 없지 뭐 하면서 또 사과를 하게 되니까 네. 사과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핵심은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부만이라도 수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사과의 핵심입니다. 근데 네. 보통 상대방이 맞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되면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법론적인 사과거든요. 사과를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결국 상대방도 나한테 사과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설득을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결국 사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사과를 그랬는데도 내 사과를 안 받아들이거나, 네.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 나도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사과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럼요. 네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박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박 교수님 작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신 프랑스 샹송, 요거의 영어 버전을 듣겠습니다. 똑같은 곡인데 가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싹 달라졌거든요. 프랑스 가요는 제목이 이제 꼼 다비뚜드 습관처럼인데 아주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남성의 하루를 노래한 거고, 이 영어 버전은 아주 기운차게 인생을 도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사입니다. 곡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 마이웨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웨이. 예,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 뵈야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해피 뉴 이어이네요. 해피 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뵙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